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는 거고 똑같이 이전이랑 똑같이 학습일지 작성해서 기한 내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전에 학습일지 하는 거 보니까 대체로 잘 하는데 빈칸체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짜잘한 실수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실수 없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항바이러스제랑 항진균제에 대해서 할게요. 오늘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오디오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 일단 우리가 항생제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세균 감염은 항생제로 꽤 잘 치료가 됩니다. 내성 관련해서는 차치하고 일단은 치료가 잘 되는데 바이러스는 좀 달라요.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바이러스는 진짜 생명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핵산이랑 캡시드, 즉 단백질 껍질 같은 구조가 많아야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대사도 못하고 에너지 생산도 못하고 단백질도 못 만듭니다. 즉 우리가 계속 말해왔듯이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야만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즉 세포 내 절대 기생체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세균처럼 그냥 사멸시켜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균은 우리 세포 밖에서 따로 사니까 세균만 공격하면 되지만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에 숨어버리니까 약이 우리 숙주의 세포까지 망가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항바이러스제는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바이러스 복제하는 그 과정만 콕콕콕 집어서 막아야 되는데 대신 숙주세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바이러스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균제 하는데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러스 자체를 사멸시킨다, 불활성화시키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에탄올이나 세제나 자외선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뭐 물체 표면에나 쓸 수 있는 거지 사람 몸속에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데는 쓸 수가 없어요. 독성이 매우 세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에 쓰이는 거는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할 때 특정 단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항바이러스제의 기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바로 면역 조절인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불안정하거나 또 너무 약하면은 바이러스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론 같은 그런 물질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보완하고 또 강화해서 바이러스 제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튜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거 2번이랑 3번 기전에 대해서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바이러스 약들이 어떤 복제 단계를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정확히 어떤 단계를 공격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붙어서 침투하고 껍질을 벗고 복제를 하고 조립을 해서 방출되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 이거 바이러스 배울 때 했었죠. 바이러스의 증식에 대해서 배울 때. 즉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복제하는 이 각각의 과정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들도 단계별로 나뉘어요. 먼저 부착이랑 침투, 이 단계를 공격해서 바이러스 진입 자체를, 숙주세포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헤르페스 심플 바이러스 같은 것들, HIV, RSV 같은 약제에 쓰여요. 다음은 바이러스가 캡시드를 벗는 과정, 즉 탈피를 못하게 하는 약도 있어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약들은 아만타딘이나 리만타딘 같은 약들인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현재는 내성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복제 과정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고요. 얘들은 바이러스도 핵산이 있죠. DNA나 RNA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증식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합성을 해서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보면 돼요. 많은 항바이러스제는 이 과정을 가장 많이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립을 억제하는 과정. 우리 조립 과정도 배웠는데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비리온 입자로서 방출을 하기 위해서 길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잘라야지 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되는데 이제 그 잘라주는 효소, 그 효소를 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출을 억제하는 약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루엔자에 많이 쓰이는데 각각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진입 단계, 즉 부착이랑 침투하는 거를 억제하는 단계예요.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오려면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이 숙주의 수용체랑 딱 맞아야 돼요. 마치 열쇠랑 자물쇠처럼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결합을 막아버리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 숙주 세포 안으로. 즉 열쇠를 못 쓰게 하던지 혹은 숙주의 수용체를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즉 자물쇠 구멍을 막아버리던지 이런 방향으로 바이러스의 진입을 억제하는 기전을 사용하는 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HIV 치료제 중에 마라비록 같은 것들은 이 HIV가 결합하려는 숙주의 수용체 CCR5라는 숙주의 수용체를 차단해서 세포의 문을 아예 잠궈버려요.
그리고 엔푸비타이드라는 그 약은 바이러스 단백질 중에 GP4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를 차단해서 세포막의 융합, 즉 세포막에 이 바이러스가 융합되는 과정 자체를 방해합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는 또 간세포 문을 열어주는 단백질 NTCP라는 걸 이용하는데 불레비티드라는 약이 요 NTCP를 차단하는 진입 억제제에 해당을 해요.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RSV에서 단클론 항체인 팔리비주맙이라는 약이 사용된다는 점인데, 단클론 항체가 뭐냐? 단클론 항체라는 거는 특정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단일 종류의 항체예요. 얘가 바이러스에 있는 F 단백질에 직접 달라붙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에 붙는 거를 물리적으로 막아요. 즉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바이러스를 저지하는 경비원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이 팔리비주맙 약은 우리 소아들한테 RSV 예방 접종에 쓰이는 약이기도 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탈피 단계.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일단 침투를 하게 되면은 외피나 바이러스 껍질인 캡시드 같은 것들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벗게 하는, 그걸 벗지 못하게 막는 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외피나 캡시드를 벗고 안에 있는 핵산, 즉 DNA나 RNA가 나와야만 복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의 첫 단추를 못 끼우게 하는 약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대표적인 약이 아만타딘이랑 리만타딘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약은 오직 인플루엔자 A형에서만 작용을 하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는 우리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죠. 근데 이 외피에 M2 단백질이라는 양성자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통해서 바이러스 입자 내부에 이제 산도를 조절해서 껍질을 벗는 거거든요. 외피를 벗게 되는데, 근데 이 약들이 아만타딘이나 리만타딘 같은 이 약들이 그 단백질 통로를 막아서 탈피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B형 독감에는 안 되냐? 인플루엔자 B형에는 안 되냐? 네, 안 돼요. 인플루엔자 B형에는 M2 단백질이 아예 없습니다. 단백질이 있기는 한데 아예 기능이 달라서 약이 전혀 듣지를 않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외피형 단백질도 있을 것인데, 얘네 바이러스들은 탈피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탈피 억제제라는 기전을 사용하는 약은 인플루엔자 A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약들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꽤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거의 못 쓰게 됐어요. 바이러스의 특성상 내성이 너무 빨리 생겼기 때문인데, 이제 인플루엔자 A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죠. 이 RNA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오류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오류가 바이러스한테는 내성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덕분에 변이가 굉장히 빨리 돼요. 특히 M2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살짝만 바뀌어도 이제 아만타딘이 더 이상 통로를 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05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A형 독감 같은 것들은 S31N 변이라고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런 변이가 생겨가지고 M2에 내성이 있는 단백질을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아만타딘이나 리만타딘 같은 약들이 부작용도 되게 심해요. 불면이나 어지러움, 혼란 이런 부작용도 심해서 이제 원래도 고령자한테는 사용이 어려웠는데 현재는 더 이상 사용을 절대 못하고 있고요. 2006년 이후에는 아예 미국 CDC에서 더 이상 인플루엔자 치료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 껍질을 벗고 나서의 단계를 막는 걸 볼게요. 핵산 복제를 막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과정 자체는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 물질을 잔뜩 복제해서 새 바이러스들을 만들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복제를 자기가 있으면은 계속 복제를 해가겠죠. 이거를 막아버리는 게 우리가 핵산 합성 억제제라고 부르는 약물들입니다. 핵산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도 번식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일단 이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시드나 뉴클레오티드, 그리고 DNTP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핵산에 대해서 이전에 배울 때 염기가 있고 당이 있고 거기에 인산이 붙은 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었어요. 또는 뉴클레오티드. 우리가 이거를 핵산의 기본 단위라고 했었던 거 기억날 텐데, 이게 뉴클레오티드라고 했죠. 이게 뉴클레오티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산이 없이 염기랑 당만 있는 거, 이거를 뉴클레오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티드는 핵산의 기본 단위다 보니까 이 뉴클레오티드끼리 계속 연결이 되면서 핵산이 완성이 되거든요. 나중에 DNA가 되든지 RNA가 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핵산이 합성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인산기가 1개에서 3개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인산화 된다고 하는데, 즉 인산기가 3개가 있어야 얘네끼리 붙어가지고 DNA가 되든지 RNA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산기 3개가 붙은 활성형 뉴클레오타이드를 DNTP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구조식을 보면은 DNTP는 여기에 염기가 있고 당이 있고 거기에 인산기가 하나, 둘, 3개가 붙어있죠.
이거를 우리는 DNTP라고 합니다. 즉 뉴클레오시드 얘네들은 요 핵산으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산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 활성형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려면 3번의 인산화가 필요한 거야.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미 인산기가 1개가 있으니까 요 활성형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즉 3개가 되기 위해서는 2번의 인산화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 개념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약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핵산 합성 억제제는 이 약제들이 뉴클레오시드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척을 하는 거예요. 즉 가짜 뉴클레오시드, 가짜 뉴클레오티드가 합성 하는 곳에 붙어버려가지고 사슬을 끊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핵산 합성 억제제들은 핵산인 척 하는 핵산 유사체가 들어가서 합성 사슬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기전으로 작용해요. 이것도 이제 DNA에 작용하느냐 RNA에 작용하느냐가 다르기는 하고, 또 RNA에 작용을 했는데 RNA가 DNA로 역전사하는 과정을 차단하느냐 또는 RNA가 RNA로 복제하는 과정을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약제제는 5가지의 기전으로 나눌 수가 있고 DNA 폴리메라제, 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 뉴클레오티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 RNA 폴리메라제 억제제가 있어요. 이 각각 색깔별로 그 기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DNA 폴리메라제는 DNA가 DNA로 복제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약물이에요. 우리가 DNA 폴리머라제가 DNA 복제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었는데 얘가 DNA 복제를 돕는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를 억제하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NA 복제를 돕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니까 DNA 바이러스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들이 뭐 아시클로버나 간시클로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역전사 효소 억제제가 있어요. 역전사 효소 억제제는 역전사 단계를 가지는 특이한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우리 HIV 배울 때 HIV는 RNA를 DNA로 DNA를 RNA로 역전사를 해서 우리가 복제를 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HBV도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RNA에서 DNA로 역전사를 하는 거를 차단하는 약물들은 이렇게 3가지 기전으로 나뉘어요. 3가지 기전으로 초록색. 그래서 이제 종류에 따라서 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냐, 뉴클레오티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냐,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냐가 있고요. 이 약들은 모두 이 역전사 단계를 가지는 특이 바이러스인 HBV나 HIV 바이러스에 쓰이게 돼요. 좀 이따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다음은 RNA 폴리머라제 억제제. 요거는 RNA에서 RNA를 복제하는 걸 차단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인 HCV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DNA 폴리머라제 억제제나 RNA 폴리머라제 억제제도 결국은 뉴클레오시드나 뉴클레오티드 유사체가 이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역전사 효소 억제제는 이렇게 3개로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티드, 비뉴클레오시드로 나뉘어놓고 왜 폴리머라제 억제제는 뉴클레오시드인지 뉴클레오티드인지 나눠놓지 않았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과학적 이유도 있고 임상적인 관행도 있어요. 그래서 DNA 폴리머라제 억제제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나 기전을 가져서 굳이 인산화가 되는 그 수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역전사 효소 억제제를 쓰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병용요법을 쓰거든요. 이 경우에는 약물 간 차이를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뉴클레오시드나 뉴클레오티드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병용요법에 어떤 약을 쓸 거냐를 편하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조금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DNA 폴리머라제 억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했듯이 DNA 복제 효소를 직접 방해하는 약이에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DNA를 못 만들게 돼서 증식이 멈추게 되겠죠. 이 약들은 대부분 가짜 뉴클레오시드나 가짜 뉴클레오티드로 만들어졌어요. 즉 진짜 재료인 척하면서 DNA 합성이 되는 그 사슬에 끼어들어서 사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은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연결고리가 못 붙어요. 즉 사슬 연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약물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클로버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 헤르페스 올라오면 아시클로버 연고 바르죠. 그 아시클로버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에 쓰이는 약이고, 이 약은 특이한 게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안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만 활성화가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바이러스에 붙어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이 효소 T, K, 티미딘 키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있어야만 이 뉴클레오시드가 인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숙주세포에는 이 효소가 없으니까 인산화가 못 돼서 활성화 자체가 못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감염세포에만 독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선택적 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로 CMV, SE는 간시클로버도 이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에만 있는 UL97 키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형된 약으로는 이제 뉴클레오티드로서 시도포버 같은 것들이 있고 포스카르네트 같은 약들이 있어요. 특히 포스카르네트는 DNA 폴리머라제 자체의 활성 부위에 직접 붙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인산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런 효소, 키나제, 이런 효소에 결손이 생기거나 변이가 생기면은 이 아시클로버나 간시클로버의 이 항바이러스제가 저항이 생겨가지고 DNA 폴리머라제가 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결손이 돼서 내성이 생기면은 시도포버나 포스카르네트 같은 약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전사 효소로 들어갈게요. 역전사 효소 억제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HIV나 비형간염 바이러스 같은 역전사 바이러스에 쓰이는 약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일반적인 유전자 복제 흐름, 즉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유전자 복제 흐름을 보면은 DNA 바이러스는 DNA 폴리머라제를 이용해서 DNA로 복제가 되는 방향, RNA 바이러스는 RNA 폴리머라제를 이용해서 RNA로 다시 복제가 되는 방향을 거쳐요. 그런데 역전사 과정을 거치는 특정 바이러스들, HIV나 HBV 같은 것들은 이 RNA를 주형으로 삼아서 DNA로 합성을 한 다음에 그걸 숙주의 세포 DNA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RNA로 복제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RNA 바이러스인 레트로바이러스, 즉 HIV 바이러스도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 HBV는 DNA 바이러스거든요. DNA 바이러스인데도 역전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DNA로 시작을 하는데 RNA로 전사가 됐어. 그리고 거기서 또 RNA가 DNA로 역전사를 해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하는 그런 특이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필요한 효소가 역전사 효소인데요. 이 가짜 뉴클레오시드나 가짜 뉴클레오티드 약물들이 이 역전사 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DNA 사슬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약들입니다. 즉 복제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워낙에는 이렇게 계속 복제가 역전사가 돼야 되는데 이 약들이 들어가면서 이 NRTI 같은 약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사슬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역전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역전사가 중단이 되면 복제 과정 자체가 중단이 되는 거니까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역전사 효소 억제제는 요 역전사하는 요 과정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으로는 HIV나 HBV 치료에 쓰이는 라미부딘, 엔테카비르, 그리고 인산화가 한 단계 덜 필요한 테노포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HBV는 역전사 효소가 필요한 특이한 DNA 바이러스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약들은 이제 복제 효소를 직접 막는 게 아니라 효소가 가짜 재료를 써버리게 만드는 방식이다라는 거. 자, 다음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비뉴클레오시드입니다. 역전사 효소를 억제하는 거는 비슷한데 똑같은데 이 약은 가짜 염기, 즉 뉴클레오시드나 뉴클레오티드인 척하는 게 아니라 비뉴클레오시드인데 이 역전사 효소의 다른 부위에 달라붙어서 입체 구조를 바꿔버려요. 이 사진 보면은 하이드로포빅 포켓이라는 곳에 달라붙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효소에 대해서 배울 때 효소의 뭐 활성과 관련된 요인에서 경쟁적 저해, 비경쟁적 저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얘는 비경쟁적 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이 효소의 다른 부위에 붙어가지고 효소를 망가뜨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산화 과정이 필요가 없죠. 인산화 과정이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용도 빠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NRTI 같은 애들은 인산화를 거쳐서 DNP가 돼서 이렇게 붙어요. 붙어서 사슬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고, 요거 비경쟁적 결합을 하는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는 효소의 다른 부위에 붙어서 효소를 망가뜨리는, 모양을 변형시켜서 망가뜨리는 기전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은 에파비렌즈나 네비라핀 같은 것들이 있어요. HIV에 쓰입니다. 다음 핵산합성 억제제는 RNA 폴리머라제. RNA 폴리머라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RNA 바이러스인 C형 간염에 쓰이는 소포스부비르나 많이 들어봤을 건데 코로나19에 쓰이는 렘데시비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약들은 DNA 폴리머라제랑 비슷한데 이제 RNA 합성을 막는 약이에요. 그래서 RNA 폴리머라제 효소를 막아서 RNA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다음은 통합효소 억제제. 얘가 좀 특이해요. 얘도 얘는 핵산 합성을 억제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HIV가 아까 RNA를 DNA로 바꾼다고 했죠. 이렇게 DNA로 역전사를 하고 나서 그 DNA를 숙주 세포의 DNA 속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가지거든요. 이 통합효소가 그 역할을 해요. 이 통합효소가 바이러스 DNA가 숙주세포의 DNA 속으로 통합시켜요. 통합을 시키는데 억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네, 특이한 게 이 과정은 HIV만 가지거든요. 즉 바이러스 DNA가 숙주세포의 DNA 속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HIV만 가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소도 HIV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테그라제 이니비터 통합효소 억제제는 바이러스 DNA가 숙주 DNA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막는 약이다. 그건 HIV만 가지는 과정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HIV 약에만 쓰이겠죠? 네, 이제 핵산합성 억제제는 끝났고요. 이제 복제까지 끝났어, 바이러스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립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죠. 유전 물질이랑 단백질이 합쳐지면서 완벽한 바이러스 입자인 비리온으로 조립이 되게 되죠.
조립되는 단계, 이 단계를 억제한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억제하느냐? 우리가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만들었어. 근데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되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려면 길게 만들어졌던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끊어가지고 각각의 기능 단백질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 절단 과정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이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억제를 해버리면은 바이러스가 완전한 형태로 조립이 안 되고 비리온으로 조립이 안 되니까 이게 더 이상 퍼져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즉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활성이 아예 되지 않는 불량품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IV 치료제인 리토나비르나 로피나비르 같은 약들이 이렇게 여기에 해당을 하고 우리 코로나19 때 화이자가 개발한 약 중에 니르마트렐비르라는 약이 있어요. 상품명으로 하면 팔스로비드 같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이런 기전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약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조립 단계 끝났어요. 조립 단계 끝났고 만약에 조립이 됐어 비리온으로, 그럼 또 방출이 돼야 증식을 할 수 있죠. 얘네가 퍼져나갈 수 있죠.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즉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들은 바이러스 세포막을 뚫고 나갈 때 우리가 추라 방식, 버딩이라는 방식, 그때 학습일지에도 내가 쓰도록 했었는데 그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의 점액성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바이러스가 방출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방출될 때 추라 방식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바이러스 입자가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질 때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가 숙주세포 표면에 있는 시알산 잔기를 잘라버리면서 바이러스가 떨어져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방출을 도와주는 그 효소가 뉴라미니디아제예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특히 이거를 쓰고요. 자, 그러면은 방출이 안 되게 하려면 이 뉴라미니디아제를 억제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약이 뉴라미니다제 억제제라는 약이에요. 즉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걸, 이 버딩을 막아가지고 새 감염을 차단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계열의 약들은 새로운 감염을 차단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표적인 약이 오셀타미비르 같은 거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타미블루예요. 이런 약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이러스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약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약들은 반대로 숙주세포의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바이러스와 싸우게 돕는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터페론이에요. 인터페론이 분비가 되면은 주변 세포들이 경보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게 하고 숙주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요. 즉 인터페론은 우리 몸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HPV에 감염이 됐을 때 인터페론 알파나 페그 인터페론 알파 같은 것들을 주사기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이 많습니다. 피로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많기도 하고 사실상 요즘에는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용이 많이 줄었고요. 이거랑 비슷한 계열로 이제 인터페론 유도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인성 인터페론을 만들어내게 자극하는 약이다. 그래서 헤르페스나 HPV 병변, 사마귀 같은 것들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실제 질환별로 어떤 약이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HIV 감염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HIV 치료의 목표는 바이러스 증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면역 세포를 보존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사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혈액성 바이러스 양을 거의 0에 가깝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만 막아서 될 게 아니고요. 이제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아까 그 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기를 하나만 막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동시에 차단하는 병용요법을 많이 써요. 우리 배웠었죠? 병용요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제주기 각 단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약물이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표준요법은 2개의 NRTI와 인테그라제 이니비터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약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복제가 필요하면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이제 모든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 그때는 침투 억제제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HIV 치료는 여러 단계에 동시에 칼을 들이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기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어가지고 그냥 바이러스 침투 억제제는 이런 약들이 있고 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는 이런 것들, 뉴클레오티드는 뭐 테노포버, 아데포버, 비뉴클레오시드는 이런 약들이 있고 또 인테그라제 이니비터는 이런 약들이 있다.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도 이런 약들이 있다. 이거는 대표적인 약들만 가져온 거니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 HIV 약물의 좀 공통점은 내성이 서서히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일단 생기면 높은 수준의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항 HIV 약물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는 완전히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핵 안에 cccDNA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숙주의 염색체처럼 핵 안에 안정적으로 남아서 계속 새로운 RNA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cccDNA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미니 염색체 개념처럼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RNA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항바이러스제들은 이제 RNA를 DNA로 바꾸는 역전사, 그 역전사 과정만 막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ccDNA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끊으면 재활성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항바이러스제들의 목표는 완전 제거가 아니라 더 이상의 증식을 억제하고 간 손상을 예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약 역전사 효소 억제제들을 쓰겠죠. 그래서 역전사 효소 억제제인 NRTI나 NTRTI가 있어요. 그래서 NRTI는 라미부딘, 엠트리시타빈 약들이 대표적인데, 이제 얘네들은 초기 효과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내성 발생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현재 1차 약제로 사용되는 약들은 아닙니다. 그 NTRTI, 뉴클레오티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테노포버, 아데포버 같은 약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내성이 있는 HBV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장기 투여하면 신장 손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아데포버 같은 거. 그리고 테노포버는 최근 HBV 치료의 표준이라고 보면 되고, 신독성도 아데포버보다는 좀 적어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엔테카비르 같은 약들은 이제 DNA 폴리머라제 역할도 하고 역전사 효소 억제제 역할도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에도 효과적이고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나오는 약들, 항바이러스제 나오는 약들은 굉장히 핵심만 짚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C형간염, 안티-HCV 약물입니다. C형간염 치료는 예전이랑 현재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인터페론 주사, 면역 주사죠. 이거랑 리바비린이라는 약을 병용을 하는 게 표준이었거든요. 즉 인터페론 알파나 페그 인터페론 알파 주사를 놔서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도 했어요. 주사를 놔서. 근데 부작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치료율 자체가 50%로 낮았어요. 절반 수준. 그래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럼 현재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요새 약들이 너무 잘 나와서요.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DAA라고 합니다. Direct Acting Antivirus. 이게 DAA는 이제 C형간염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직접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C형간염 바이러스는 복제에 이 특정 단백질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이 NS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 NS 단백질은 Non-Structural의 약자예요. 비구조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Non-Structural. 얘들은 비구조 단백질이잖아요. 즉 바이러스 구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이 아니라요, 기능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단백질이에요. 우리 기능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단백질은 효소겠죠? 즉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효소를 억제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즉 단백질 절단을 담당하는 효소를 억제하든지, RNA 조립하는 걸 억제하든지, RNA 합성하는 걸 억제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HCV 복제 과정을 직접적으로 차단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DAA 약들은 대부분 복합제로 나와요. 아까 우리가 그 효소들을 억제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효소들을 억제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나의 효소만 억제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효소를 억제하도록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하나의 알약 하나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8에서 12주만 복용을 하면은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간경변이나 HIV에 동반 감염된 사람한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약물 간 상호작용, 즉 다른 질환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이 있으면은 주의해서 써야 하고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장점이랑 단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DAA는 현대 C형간염 치료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약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C형간염을 실제로 치료할 때 쓰이는 약들이거든요. 상품명 보면 낯설기는 낯설겠지만 국제적으로 다 쓰이는 약들이에요. 특히 이 두 개가 제일 최근에 나온 약인데 모든 유전자형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면서 좀 비싼 약들입니다. 그래서 에클로사나 마비렛은 모든 유전자형을 치료 가능해서 많이 채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항헤르페스 약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복제에 DNA 폴리머라제가 꼭 필요해요. 즉 치료제가 대부분 DNA 폴리머라제 억제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DNA 바이러스라서 DNA 폴리머라제 억제제가 주로 사용이 된다. 일단 헤르페스는 한번 감염되면 HBV랑 똑같아요.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신경절에 잠복을 해 있다가 면역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됩니다.
우리 입술에 헤르페스 갑자기 올라오면은 너 요새 피곤해? 면역력이 좀 떨어졌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하는데 신경결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 역시 치료의 목적은 바이러스의 완전 제거가 아니라 복제를 억제하고 재활성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제 대표 약물들을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대부분의 이름이 모모클로비르, 머머클로비르, 머머클로비르, 클로비르로 끝나죠. 이게 이제 구아노신 유사체로서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약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들은 감염된 세포 안에서만 활성화된다라는 점 아까도 말했지만 왜냐면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얘들은 바이러스에만 있는 특정 효소 얘네랑 만나야만 이 약들이 인산화가 돼요. 우리가 뉴클레오티드인 척하는 약들이라고 했죠, 대부분. 걔네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산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 인산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요 바이러스 TK, UL97 키나제 이런 효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효소는 바이러스에만 있기 때문에 숙주세포에는 독성을 띠지 않는다. 즉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독성을 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시클로버 같은 약은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단점은 장에서 흡수율이 좀 낮아서 하루에 여러 번 복용해야 돼요. 얘는 하루에 여러 번 복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선한 게 요 발라시클로버. 얘는 이제 아시클로버의 전구약제라고 하는데 이 전구약제라는 건 여기 적어놨어요. 체내에서 흡수된 뒤에 활성형으로 변하는 약물이에요. 활성화된 상태로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체내에서 흡수된 뒤 활성형으로 변하는 약물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이 높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 계량이 된 거라서 하루에 한두 번만 복용해도 충분해요. 얘네는 심플 바이러스 그리고 간시클로버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쓰이고요. 얘도 똑같아요. UL97 키나제라는 게 있어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선택적 독성을 띠고요. 이 발간시클로버 요것도 똑같아요. 흡수율 높이기 위해서 활성형 장에서 흡수된 뒤에 활성형으로 변하는 약물인 전구약제인 게 발간시클로버고요. 그리고 폭스카르네트, 시도포버 얘들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바이러스 효소가 필요가 없는 약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TK 효소 얘네 효소에 내성이 있다 하면은 이 약들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신독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인플루엔자 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복제 주기 중에 탈피랑 방출 단계가 치료 타겟이에요. 그래서 각 기전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이제 요즘은 유라미니다제를 쓴다. 디아제라고 돼 있는데 다아제입니다. 다아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약들의 핵심은 좀 빨리 써야 된다는 거. 감염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얘들은 A형에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유라미니다제를 요새 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항바이러스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항진균제로 넘어갈게요. 항진균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항진균제 곰팡이 감염 치료제죠. 진균이 곰팡이니까 진균도 세균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세균은 원핵세포죠. 진균은 진핵세포예요. 즉 우리 몸 세포랑 구조적으로 훨씬 더 비슷해요. 그래서 항진균제는 또 선택적 독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균만 죽이고 사람 세포는 안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균은 이 항진균제는 진균의 어떤 구조를 표적으로 삼냐면 대표적으로 세포막이랑 세포벽을 이제 타겟을 삼아요. 왜냐면 여기서 사람 세포랑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 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 주로 쓰는데 진균은 에르고스테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용하는 게 항진균제의 핵심이에요. 즉 항진균제는 진균의 고유한 구조를 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고 첫 번째로 세포막 합성을 억제하는 세포막 합성 억제제가 있어요. 즉 에르고스테롤을 합성하는 걸 억제하는 약이에요. 얘들은 에르고스테롤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에르고스테롤에 달라붙어서 세포막을 망가뜨리는 약입니다. 여기는 아졸계랑 폴리인계라는 두 가지 계열이 있고요. 아졸계는 대표적으로 이제 플루코나졸, 케토코나졸 같은 것들이 있고 폴리인계는 암포테리신비나 니스타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졸계가 에르고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거고요. 폴리인계는 에르고스테롤에 직접 결합을 해서 구멍을 내버려요. 그래서 세포 안에 물질이 줄줄 새가지고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게 세포막 합성 억제제였고요. 다음은 세포벽 합성 억제입니다. 세포벽, 진균은 세포벽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베타글루칸. 근데 이걸 합성하는 효소를 막아버리면 세포벽이 더 이상 형성이 안 되니까 벽이 약해지고 결국 세포가 터져버려요. 대표적인 약물이 에키노칸딘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스포펀진이라는 약이 대표적인데 이제 이 계열의 장점은 사람의 세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 독성이 우수하다. 아주 우수합니다. 세 번째는 핵산 합성 억제제예요.
진균이 DNA나 RNA를 합성할 때 필요한 대사 과정을 방해하는 약물이고요. 대표적으로 플루시토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내성이 좀 쉽게 생깁니다. 이런 약들은. 그래서 보통 병용해요. 암포테리신 B 같은 것들이랑 병용을 해요. 마지막 기전으로 세포 분열 억제제. 이건 세포 내의 미세소관 형성을 막아서 진균이 세포 분열 자체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그리세오풀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피부 사상균, 무좀이나 백선 같은 것들 치료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피부나 손발톱 감염 치료용으로 경구로 많이 먹게 돼요. 대표적인 약물들, 각각의 계열에 따른 약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폴리인계, 암포테리신 B라는 거는 아까 말을 했는데, 얘네는 이제 진균 세포막의 에르고스테롤에 직접 결합을 해서 구멍이 생겨서 내용물이 빠져나가서 세포가 사멸하는 기전이고, 암포테리신 B는 전신성 진균 감염에 사용되고, 니스타틴은 국소성 감염에 사용이 되는데, 니스타틴은 뿌리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이나 질 칸디다 감염에 사용이 되고요. 암포테리신 B 같은 경우에는 신독성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아졸게. 아졸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합성 효소를 억제해서 세포막이 불안정해지면서 진균이 사멸되는 기전이에요. 대표적인 약은 케토코나졸,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보리코나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진균 감염에 가장 널리 쓰이는 약들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 장점은 경구로도 가능하고 정맥제로도 가능하고요. 칸디다나 아스페르길루스 감염 같은 다양한 곰팡이 감염에 다 쓸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오래 쓰거나 하면은 간독성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약물이랑 썼을 때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플루시토신계. 이건 이제 진균 내에서 DNA, RNA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했고, 단독으로 쓰면 내성이 너무 빨리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암포테리신 B랑 병용해서 쓴다. 특히 크립토코쿠스나 심한 칸디다 감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증 감염에 많이 사용이 돼요. 마지막으로 에키노칸딘계. 아까 세포벽 성분을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약물 카스포펀긴, 미카펀긴 같은 거 있어요. 주로 전신성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감염 치료에 사용이 되고요. 다만 얘는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요약 보면서 개요 간단하게 잡고 공부하면 더 편리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장 중요한 항생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학습 일지 꼭 제 시간에 제출해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 시간에 제출해주고 빈칸 없는지 꼭 확인해서 제출해주세요. 저 하나하나 다 확인할 겁니다. 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